AI 건강 라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남성들의 고민인 발기부전증의 오랜 역사적 변천사와 현재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막상 터놓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주제, 바로 발기부전에 대해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이게 단순히 하나의 증상을 넘어서더라고요. 의학의 역사, 또 기술의 발전,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대부터 최첨단 미래치료까지 그 모든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가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지 숫자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사추세츠 남성 노화 연구라고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40세에서 70세 사이 남성의 무려 52%가 어느 정도의 발기부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억 5천만 명이 넘고요. 내년에는 3억 2천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52%요? 아니 그럼 40 넘은 남성 2명 중 1명은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소수의 문제가 전혀 아니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혈관 질환의 가장 첫 번째 신호, 이른바 탄광 속 카나리아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듣고 계신 분의 전반적인 건강을 체크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죠. 고대 사람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했을지 그게 궁금해요. 자료 보니까 공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서요? 맞아요. 고대 로마의 저명한 의사였던 갈레노스는 발기가 생기라고 부르는 뭐랄까 특별한 기운과 공기가 음경에 차오르면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무려 중세시대까지 거의 1500년 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졌죠. 1500년이나요? 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럼 그 생각이 언제 어떻게 바뀌기 시작한 건가요? 역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등장하면서부터인가요? 정확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다빈치가 인체를 해부하면서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는 이건 공기가 아니다. 혈액이다. 혈액이 음경으로 몰려들어서 단단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어요. 신화적인 설명이 과학적 관찰로 대체되는 위대한 순간이었죠.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군요. 18, 19세기에는 신경의 역할도 밝혀졌다고요? 네, 스위스의 생리학자 폰 할러가 진경이 뇌와 신경계의 통제를 받는다는 걸 처음 설명했고요. 이어서 독일 과학자들이 동물 실험을 하다가 발기신경이라고 이름 붙인 특정 신경을 자극하니까요. 음경 해면체 안에 있는 평활근이라는 근육이 스르륵 풀리면서 발기가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활근 이원. 네, 평활근 이완. 바로 이 개념이 현대 발기부전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었군요. 그런데 그 개념이 나오고 나서 치료법이 바뀌기까지 거의 100년이 걸렸다고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죠? 아, 좋은 질문이에요. 개념은 있었지만 그걸 인위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일으킬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러다 1980년대에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1982년에 프랑스의 한 혈관 외과 의사가 파파베린이라는 혈관 확장제, 그러니까 혈관을 넓혀주는 약물을 음경에 직접 주사했더니 발기가 되는 걸 발견해서 발표했어요. 직접 주사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영국의 생리학자 자일스 브린들리가 연단에 섰어요. 그는 강연 도중에 갑자기 자기 바지 옆으로 주사를 놓더니 네, 강연 중이에요. 네, 잠시 후에 바지를 내려서 완벽하게 발기된 자신의 음경을 수백 명의 의사들 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세상에. 학교에서요? 그 학자분은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뭐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하진 않았고요. 아니요, 그야말로 전설이 됐죠. 그 시연이 던진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어요. 보세요. 발기부전은 의지가 약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약물로 조절할 수 있는 명백한 생리학적 현상입니다. 이 사건 덕분에 발기부전이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는 인식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자, 그렇게 원인이 심리적인 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그 다음 과제는 내 원인은 대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진단하는 거였겠어요? 맞아요. 원인이 동맥 문제인지, 정맥 문제인지, 신경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심리적인 문제인지를 구분해야 맞춤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단법도 크게 두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하나는 환자가 직접 자기 상태를 평가하는 주관적인 방법, 다른 하나는 장비로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죠. 주관적인 방법이라면 설문지 같은 건가요? 네, 가장 표준적인 도구가 국제 발기기능 지수 IIEF라고 불리는 설문지입니다. 발기 강직도, 만족도, 성욕 같은 걸 종합적으로 물어서 점수를 매기죠. 병원에서는 보통 이걸 5개 질문으로 줄인 IIF-5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게 발기 경직도 점수 EHS라는 건데요. 자료에 보니까 0점부터 4점까지 나누는 거요. 4점이 완전히 단단해서 삽입이 가능한 상태.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듣고 계신 분도 이걸 기준으로 본인 상태를 가늠해보면 의료진과 소통할 때 훨씬 편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주관적인 평가와 함께 진단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게 바로 객관적인 장비들입니다. 1985년에 나온 리기스캔이라는 장비가 대표적이에요. 야간 음경 발기 검사에 쓰이는데 남성은 보통 잠자는 동안 하룻밤에 3번에서 6번 정도 자연적으로 발기를 하거든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렘 수면 중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맞아요. 리기스캔은 바로 그 수면 중 발기의 횟수, 굵기, 단단함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만약 잠결에는 발기가 멀쩡하게 잘 된다면 이건 신체 기능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심리적인 원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시민성과 기질성을 감별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정말 스마트한 방법이네요. 그럼 혈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기술도 있나요? 물론이죠. 그게 바로 음경 도플러 초음파 검사예요. 혈관 확장제 주사를 맞은 후에 초음파로 음경 동맥에 피가 얼마나 빠르고 세게 들어가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최고 수축기 혈류 속도, 즉 PSV라는 수치가 중요한데요. PSV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보통 1초에 30cm 이상 피가 흘러야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 속도가 느리다면 동맥이 좁아졌거나 막혀서 피가 잘 안 들어온다는 뜻이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도 발기되지 않은 평상시 상태에서 측정한 이 PSV 수치가 13cns 미만이면 숨어있는 관상동맥 질환, 즉 심장병이 있을 위험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는 단순히 성기능 평가가 아니라 전신 혈관 건강을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셔야 해요. 진단법이 이렇게 정교해졌다는 건 결국 환자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을 가능성도 훨씬 높아졌다는 뜻이겠네요. 90년대 그 유명한 파란 약이 나오기 전에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치료했는지 궁금해져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브린들리가 시연했던 해면체 내 자가주사 요법이에요. 파파베린, 펜토라민 같은 혈관 확장제를 환자가 관계 직전에 직접 자기 음경에 주사하는 방식이었죠. 효과는 확실했겠지만 매번 스스로 주사를 놓는다는 게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쉽지 않았겠는데요? 맞아요. 통증도 있고 감염 위험도 있었죠. 가장 무서운 부작용은 지속 발기증이었어요. 발기가 4시간 이상 가라앉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다른 방법이 진공 압축기고예요. 원통 안에 음경을 넣고 공기를 빼서 진공 상태로 만들면 압력 차이 때문에 물리적으로 피가 쏠리게 하는 원리죠. 기계적인 방식이군요. 비침습적이라 안전하겠지만 좀 번거로웠을 것 같아요. 네, 사용이 번거롭고 자연스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모두 효과가 없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환자들을 위한 최종적인 해결책이 바로 음경 보형물 삽입술이었어요. 팽창형이나 굴곡형 보형물을 음경 해면체 안에 아예 집어넣는 수술이죠. 수술이라고 하면 왠지 좀 부담스러운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수술을 하고 나면 원할 때 언제든 발기 상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환자 본인과 파트너의 만족도가 90%를 넘을 정도로 아주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모든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대 후반 이 모든 치료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실데나필, 상품명으로는 비아그라로 더 유명한 최초의 경구용 PDO 억제제가 탄생했죠. 원리는 아까 말한 평활근 이완과 관련이 있어요.
성적 자극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cGMP라는 신호물질이 나와서 혈관을 이완시키는데 PD5라는 효소가 이 cGMP를 금방 분해해버려요. 이 약은 바로 그 PD5 효소의 활동을 막아서 cGMP가 더 오래, 더 강하게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발기를 식혀주는 약이 아니라 발기가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약이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적 자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이겠네요. 많은 분들이 먹기만 하면 저절로 발기가 된다고 오해하시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예요. 성적인 흥분이나 자극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알약의 등장은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주사나 수술을 두려워했던 수많은 남성들이 드디어 병원을 찾기 시작했고 발기부전이라는 주제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자, 그럼 이제 현재와 미래로 눈을 돌려볼까요? 과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약물이나 수술 말고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려는 시도들도 있다고요. 저강도 체외 충격파 치료라는 게 있던데요. 네, ESWT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요로결석 깰 때 쓰던 강력한 충격파의 에너지를 10분의 1 이하로 낮춰서 음경에 쬐어주는 치료법입니다. 충격파요. 이름만 들으면 왠지 좀 아플 것 같고 무서운데요. 부작용은 없나요?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저강도라서 통증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원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약한 충격파가 조직에 미세한 자극을 주면 우리 몸이 이걸 상처가 났다고 인식해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는 성장인자들을 막 분비해요. 아, 일시적으로 혈관을 넓히는 약과 달리 아예 혈관 자체를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리모델링하는 개념에 가깝죠. 와, 혈관을 새로 만든다니 정말 획기적인데요.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유럽 비뇨기과 학회의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될 만큼 효과를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약물에 반응이 좋은 비교적 젊은 환자들에게 적용했더니 치료 후에 약을 끊어도 될 정도로 기능이 회복됐다는 임상 결과도 있고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능 열쇠는 아니지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또 다른 신기술로 혈소판 풍부 혈장, PIP 주사요법도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자기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기로 혈소판만 농축시킨 다음 다시 음경에 주사하는 방법이에요. 혈소판의 조직을 재생시키는 성장인자가 풍부하다는 점에 착안한 거죠. 유망한 기술이긴 한데 아직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부족해서 미국 FDA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줄기세포 치료, 이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발기부전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요? 줄기세포는 다른 분야, 예를 들면 관절염 같은 데서는 많이 쓰이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왜 무릎 관절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음경에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가? 가장 큰 이유는 워시아웃, 즉 씻겨나감 효과 때문입니다. 워시아웃이요? 네. 무릎 관절처럼 혈액순환이 거의 없는 곳에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세포들이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연골을 만들어낼 시간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음경은 우리 몸에서 혈류가 가장 왕성한 곳 중 하나죠. 아, 줄기세포를 주입해봤자 그 강력한 혈액순환에 휩쓸려서 순식간에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군요. 머물면서 일할 시간이 없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같은 치료법이라도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오늘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네요. 고대인들의 공기 이론에서 시작해서 다빈치의 혈액 발견, 신경과 평활근이라는 과학적 원리의 정립, 그리고 주사, 수술, 혁명적인 약을 거쳐서 이제는 혈관을 재생시키는 단계까지 발기부전을 둘러싼 인류의 이해가 이렇게나 깊어졌다는 게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발기부전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탄광 속 카나리아, 즉 조기 경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환에 대한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전은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약이나 수술법을 개발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증상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다른 신체 신호들 역시 더 큰 문제의 전조는 아닐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루한 내용이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